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취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일단 대형견의 마취의 특징과 전반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균형 마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사실 마취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인데,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충북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경북대에 계시는 장민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23년부터 울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이번 강의의 흐름을 간단하게 안내 드리자면은 먼저 마취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형견과 대형견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취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얌전해 보일 수 있어도 낯선 환경이나 뭐 통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CT, MRI 아니면은 스케일링과 같이 사람에서는 사소한 검사 또는 시술에서도 반려견에서는 큰 긴장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이나 마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이나 마취 없이 억지로 검사나 시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려견뿐만 아니라 수의사나 보정을 해주는 간호사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마취는 필수입니다. 어,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몸을 정밀 검사할 때 CT나 MRI 아니면은 초음파 같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면은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찍는 도중에 시끄러운 기계 소리나 보호자가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 정확한 영상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저도 치과 가기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스케일러가 이에 닿는 느낌,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한다고 치아를 깎는 느낌, 그 모든 게 사실 지금 생각만 해도 많이 떨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치과 시술이 다 끝날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고 참아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통증을 잘 참고 있으라고 하면은 절대 못 참고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훈련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불편함, 통증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은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영상 촬영 또는 시술, 수술에는 마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취를 왜 해야 되는지 방금 알아봤으니 마취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마취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몸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의식이나 감각, 움직임 등을 차단하는 행위 자체를 마취라고 이거 하는데 추가해주세요. 아니, 그것 오래전에는 때문에 움직임이 마취제로만 마취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근위안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위안 를 도와주는 진정제랑 그리고 이렇게 진통제랑 같이 마취제랑 같이 사용해서 각각의 약물들이 단독으로 쓸 때보다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면서 서로의 효과는 더 높여주는 균형 마취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현대 마취의 기본 개념으로 정착됐습니다. 이 균형 마취는 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균형 마취를 구성하는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를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어, 수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정제부터 알아보면은 크게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 중에 대표적으로, 사진 순서대로 에이스프로마진, 메드토미딘, 미다졸람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들은 각각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골라 하면 됩니다. 각각의 약물을 설명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진정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유발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진통제로는 마약성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독소마취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주로 이런 마약성 진통제와 독소마취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둘이 같이 병용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추가적인 진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을 일으키는 마취제입니다. 마취는 마취제로 인해 유발되는데 종류는 혈관에 직접 주사를 해서 마취를 유도하는 주사 마취제, 호흡을 통해 약이 들어가는 호흡 마취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소 마취제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해서 무의식을 일으키지는 않고 마취나 진통의 보조 역할로 사용됩니다. 주사 마취제로는 프로포폴, 케타민, 알팍살론이 있고 호흡 마취제는 아이소플루란, 세보플루란 등이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요 세 약물들을 각각 하나 또는 하나 이상씩 조합해서 마취를 진행하는 방법이 균형 마취라고 합니다. 이 균형 마취를 진행하게 되면은 호흡 마취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호흡 마취제를 50% 이상 적은 용량으로도 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마취제에 대한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진통, 마취 효과도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취제랑 이제 진정제, 진통제 약물에 대해서 설명이고 다음은 소형견과 대형견과의 차이입니다. 가장 구분되는 차이는 소형견과 대형견의 체표 면적 차이입니다. 체표 면적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몸의 건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체표 면적이 클수록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체표 면적이 작을수록 기초 대사율이 낮아집니다. 대형견의 경우 소형견에 비해 체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형견 대비 기초 대사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소형견보다 약물 분해 대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대형견이 약물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이유가 몸무게 대비 소형견과 비슷한 용량, 예를 들어서 소형견에는 1kg당 1g을 줘야 하는 약물이 있는데 대형견에서는 1kg당 0.5g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형견과 대형견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1kg당 1g을 주게 되면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체표 면적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용량으로 약물 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차이점으로는 고체원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체표 면적과 연관이 있는데요. 체표 면적이 낮으면 열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모예드나 골든 리트리버와 같이 털이 많거나 비만인 경우에 고체원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을 잘 참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형견의 경우 통증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형견, 특히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에 비해 통증에 대해 명확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혼자 꾹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평소보다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면 혹시 통증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대형견과 소형견 간의 차이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긴 했지만 사실 똑같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크기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형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로 대형견에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 도구도 당연히 대형견에 알맞은 도구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 두 개는 위에 거랑 밑에 거는 기도내로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해주는 기관 내 삭관 튜브, 일명 ET 튜브라고 합니다. 길이만 봐도 위에 게 소형견, 아래 게 대형견에 맞는 사이즈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나처럼 생긴 게 후두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후두경인데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더 길쭉한 게 대형견용, 아래 짧은 형태가 소형견용 호두경입니다. 다음은 삭관 튜브와 마취기계와 이어주는 산소호소인데 이것도 내강이 일반 사이즈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대형견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소형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특히 날숨 때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기체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밑에처럼 얇은 호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호소에 습기가 많이 차 호흡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견에서는 큰 호소를 사용해서 호흡에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방으로 이동할 때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걸어서 들어가면 되지만 다리를 다쳤거나 위중한 아이들은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작은 아이들은 손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지만 대형견은 절대 이렇게 혼자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과 같이 사람 들 것을 사용해서 눕혀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마취 카트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마취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마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취는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순서대로 환자를 알아가면서 환자에 알맞은 마취 약물, 용량, 마취 방법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마취 전 단계. 마취 전 단계에서 준비한 약물을 이용해 환자에게 투여하고 기존의 삭관 튜브를 삭관해서 전신 마취를 시작하는 마취 도입 단계. 수술이나 영상 촬영 중에 마취가 깨지 않게 잘 유지해야 하는 마취 유지 단계, 그리고 다 끝난 다음 마취를 종료하고 발간을 하고 완전히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케어를 하는 마취 회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취 종료 후 하루 아니면 길게는 4일까지 가는 이제 케어를 하는 단계를 마취 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마취 전 단계입니다. 사실 마취 전 단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령 환자든 심장 환자든 모든 마취에 있어서 70%, 80% 이상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아니면 혹시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아야지 환자에 맞는 알맞은 약물을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중요하게 계속 말한 균형적인 마취를 해서 안전하게 마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나 균형 마취를 하더라도 너무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미리 검사하고 환자가 어디가 안 좋을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술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취 전 단계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취 전 단계의 첫 번째는 바로 문진입니다. 어, 문진은 보호자분과 수의사와 가장 처음 만나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으로 어떤 일로 병원에 내원하셨나요?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식욕이나 활력이 어떤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체중이 갑자기 빠졌나요? 뭐 평소보다 달라진 게 있나요? 이것저것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시덥잖아 보이지만 질문과 답변만으로도 아이의 몸 상태를 대략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고 마취를 할 때 이런 답변들이 정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진이 다 끝나고 수의사가 직접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을 환자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먼저 아이를 건네받으면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보통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쑥 훑어보고 외관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숨소리가 괜찮은지 청진기로 듣고 심장 소리도 괜찮은지 듣고 혈압도 측정해보고 체온도 측정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나 아이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아니면 호흡이 좀 이상하네, 이런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추가 검사에는 방사선, 초음파, CT, MRI 촬영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신체 검사와 추가 검사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야 아이를 마취했을 때 위험할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취 염도는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단계를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가 질병이 없고 건강한 환자를 ASA 1단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위험할수록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진과 신체 검사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마취를 하면 얼마나 위험할까?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마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위험도는 어디쯤에 속하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떤 약물을 쓰면 부작용이 심할 것 같고, 어떤 약물을 쓰면 괜찮을 같을지, 이런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약 중에서 가장 알맞은 약을 고르고, 또 얼마나 줄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마취제랑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안전한 마취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건강한 아이에서는 약물 선택에 있어서 정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마취 염도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의 선택이 제한적이고, 이 중 특히 마취제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 위험도가 높은 환자, 특히 노령이나 심장 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는 마취제를 줄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아이를 직접 만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를 고르는 마취 전 단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마취 도입 단계입니다. 마취 도입은 준비된 진정제, 진통제, 주사 마취제를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의식이 소실되면 기도 내에 삽관을 하는 단계입니다. 단계 순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재 환자는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받고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알맞은 사이즈의 튜브를 준비한 다음 어디까지 넣을지 미리 정합니다. 튜브는 어깨뼈 앞쪽까지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한 길이에 미리 고정권을 묶습니다. 이후 주사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이 환자에게 사용한 마취제는 프로포폴입니다.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마취제는 전신작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눈 깜빡임 반사 같은 신경 자극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마취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눈꺼풀을 만져서 깜빡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계속 눈을 깜빡인다면은 아직 삭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판단을 해서 마취제를 조금 더 주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취제를 시간 간격으로 두고 신경 반사가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주게 되면은 마취제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를 투여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산소를 계속 주게 되면은 마취제로 인한 무호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눈꺼풀 반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턱힘까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삭관을 진행할 수 있는 어, 단계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형견 호두경을 통해 호두를 확인하고 호두 안에 대형견 튜브를 삭관을 하게 되면 어, 삭관은 종료가 됩니다. 대형견의 경우 마취가 되면은 머리를 받치기 너무 힘들고 테이블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눈 자세를 삭관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이 잘 보이시나요? 이 영상은 강아지 삭관을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후두 덮개를 살짝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성대가 보입니다. 성대 사이 공간이 이제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 부분입니다. 이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튜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 살짝 방금 보인 게 후두 덮개고 이거를 다시 내리면은 성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이가 폐와 연결되는 기도 부분이고 이 사이로 PT 튜브를 삭관하게 됩니다.
착관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리킹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는 삭관된 튜브랑 기도 사이에 공기 누출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공기 노출이 있는 상태로 장기간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마취 중에 위액이나 아니면은 위에 남아있는 뭐 액체 같은 게 역류되면서 삭관 튜브를 통해 폐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오연성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취 중 오연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삭관을 하고 있는 모든 환자에서 이런 식으로 리킹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마취 도입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마취 유지 단계입니다. 마취 유지는 말 그대로 마취를 환자에게 맞게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위에서부터 심전도,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이런 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 병원에 가면은 팔을 기계에 넣고 측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인데 강아지도 원래 똑같이 팔에 감아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팔이 너무 두꺼워서 감을 수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혓바닥에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계들을 환자 몸에 다 장착하게 되면은 모니터에는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녹색의 파형은 심전도 파형입니다. 이 파형이 1분에 몇 개 뜨는지 나오는 숫자가 112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이 환자의 심박수입니다. 혈압은 보통 핑크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핑크색은 아까 강아지 혓바닥에 닿는 커프로 측정한 혈압을 나타내고 이런 빨간색은 오른쪽 동영상처럼 직접적으로 동맥혈관에 카테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동맥이 뛰는 것을 그 기계가 캐치를 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침습적 동맥 혈압 측정 방법, 영어 약자로 IBP라고 하고 왼쪽 강아지 혓바닥에 댄 거는 비침습적 동맥 혈압 측정 방법이고 약자로 NIBP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늘색으로 99라고 표시되고 있는 거는 산소 파워도이고 산소 파워도도 마찬가지로 혈중에 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심박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9로 뜬 숫자가 심박이고 왼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는 이제 36.8이 이제 바로 체온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호기말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래프이고 38이 이산화탄소 분압의 수치를 나타내고 16이라는 숫자는 이 환자가 분당 만들어내는 호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혈압 측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간접 혈압 측정 방식과 직접 혈압 측정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간접 혈압 측정을 NIBP라고 하겠습니다. NIBP는 장착하는 게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혓바닥이나 팔에 두르고 측정만 하면은 바로 측정이 되니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정 방법은 기계마다 정확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털이 많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측정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BP, 동맥혈관에 직접 카테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IBP 방식은 혈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동맥을 찾아서 카테터를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해서 항상 동맥 카테터를 잡지는 않고 마취 전 검사 결과에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서는 주로 NIBP로 측정을 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수술적으로 오래 걸리거나
마취전 검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서 동맥 카테터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왼쪽은 앞다리 골절 환자에서 앞다리만 국소적으로 마취를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침을 통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영상을 보시면은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꿈틀꿈틀 거리게 되고 이때 주사침이 신경 주변이라고 판단을 하고 국소 마취제를 줍니다. 앞다리는 주로 럼블락이라고 하고 노뼈, 잡뼈, 정준신경, 근피신경 이렇게 차단을 해서 수술 중에 통증이 심하지 않게 진통을 도와줍니다. 사실 이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기계와 같이 초음파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숙련이 돼 있다면은 이렇게 전기 자극계를 통해서 신경을 확인하고 주는 방법도 비교적 정확하게 마취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뒷다리 정형 수술을 할 때 주로 행하는 신경 곡소 마취 방법입니다. 뒷다리의 경우에는 좌골신경과 대퇴신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소 마취라는 거는 마취제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형 환자 아니면 일반 복강 수술을 하는 환자에서 곡소 마취를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취 유지 동안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혈압과 저혈량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몸무게에 알맞게 이런 수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적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진통제를 섞은 수액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에 가려진 모습을 다시 찍은 건데 또 다른 약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프로포폴, 도부타민, 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가고 있네요. 사실 이 환자는 15살 노령견에다가 간종양 수술을 진행한 매우 중한 환자였고 호흡 마취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서 프로포폴을 통해 주사 마취를 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환자였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 심혈관계를 도와주는 도부타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취를 할 때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 유지제도 같이 들어가고 필요시에는 수혈도 같이 받으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환자를 안정화시키면서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를 진행하면서 5분에 한 번씩 환자의 바이기타를 기록한 마취 기록지입니다. 마취 기록지는 한 장에 환자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환자 번호, 수술 날짜, 이름, 품종, 몸무게, 나이, 성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술자가 누군지, 아니면 수술이 뭐고 질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술전에 검사한 혈액 검사를 다 체크를 해놓고 신체 검사와 심폐음을 적으면서 아래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취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술전 약물로 뭐가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삭간한 튜브의 종류와 사이즈, 혈압은 어떤 걸로 측정을 하는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이제 5분마다 환자의 바이탈과 수술 중에 특이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작성된 거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뭘 의미하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은 필요한 모든 게 작성돼 있기 때문에 마취 기록지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놔야지 혹시나 나중에 또 다른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전 자료를 통해 이 환자가 마취 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영상은 앞발가락을 절단하는 영상인데 통증이 심한 수술을 해도 다시 바이탈을 보시면은 정말 안정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균형 마취를 잘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에서도 안정적으로 마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취 유지 단계입니다. 다음은 마취 회복 단계입니다. 마취 회복은 마취 종료 후에 발관을 하고 의식과 신체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저산소증, 체온, 통증 관리입니다. 혈압과 심박같이 심혈관계 안정화는 수술 전, 중, 그리고 깨우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처치를 하고 안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산소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산소증은 마취 회복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하고 나면은 항상 청진기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때로는 산소 포화도를 계속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들은 간 종양 수술을 한 11살 노령 환자였고 마취 종료 후에 저산소증이 확인되어 코에 이런 식으로 코줄을 받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이렇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저체온증 관리입니다. 저체온증 관리는 떨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추워서 계속 떨리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온을 하고, 이때 산소 공급도 계속 같이 해줘야 되는데, 추워서 발생하는 근육 떨림은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어, 산소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몸 전체에 사용해야 할 산소가 열을 발생하는 데 다 쓰이기 때문에 이때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원장에서 체온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담요를 두르거나 아니면은 핫팩을 주변에 대거나 아니면 사진처럼 이제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데 나오는 가림막이나 이불 같은 거를 몸에 둘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뜨거운 게 몸에 닿지 않기 때문에 화상 예방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 관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환자는 복강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뒷다리를 쭉 펴고 마치 절을 하고 있는 자세처럼 보이죠? 이 자세는 기도 자세라고 복통이 있을 때 취하는 대표적인 자세인데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진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복통을 느끼게 되고 최대한 안 아픈 자세로 있으려고 할 때 이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은 즉각적으로 진통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다음 사진처럼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수술로 인한 급성 통증은 보통 3일에서 아니면 길게는 5일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강한 진통제를 통해서 환자가 입원 중에 아프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못 느끼게 도와줘야 합니다. 다음 이 표는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만든 통증 평가지입니다. 통증 점수를 0점에서 4점으로 나눠서 2점 이상 되면은 진통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환자가 겪고 있는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 후에 입원 중인 아이들은 이 평가지를 이용해서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입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표는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도 편해서 나중에 한 장씩 뽑아서 아이들이 혹시 갑자기 아플 때 통증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취 후 단계입니다. 보통 마취 후 관리는 1일에서 길게는 4일까지도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마취 후에 보통 수술 후에 3시간 이내에 처치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개는 45%, 고양이는 60%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매우 가까이에서 환자의 상태를 자주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환자 상태를 마취 전과 마취 후의 신체 바이탈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대형견 마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은 마취를 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태 평가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알게 되면 그 환자에 맞게 알맞은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를 조합해서 균형 마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각종 바이탈 측정기를 장착하고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바이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취 종료 후에 저체온증, 저산소증, 통증 관리와 같이 마취 후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치료하면서 빠르게 환자를 안정화시켜 편하게 마취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깊이가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떤 흐름을 통해 마취를 하고 또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마취도 끝나는 게 아니라 입원장으로 이동을 해서도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마취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났고, 다음은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받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마취를 많이 하거나 자주 하면은 안 좋나? 라는 질문인데, 대표로 하이 보호자분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집 둘째가 치아 때문에 한번 마취하고,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한 번 더 마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마취할 때는 금방 몸도 가누고, 금방 정신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는데, 두 번째에는 통증 때문인지는 몰라도 더 오래 몽롱하고 영 기운도 없었다. 혹시 텀이 짧게 마취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통증이 때문에 더 커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 사실 오늘 발표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취 전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에 맞는 약물을 정하고 알맞은 용량으로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마취 후에도 케어를 잘 한다면은 3주라는 텀은 사실 무리 없이 잘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하이 보호자분 둘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마취는 괜찮았는데 3주 뒤에는 조금 더 몽롱했다. 그런 게 좀 오래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마취제라는 게 몸에 들어가서 배출되기까지 약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은 보통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이면 다 배출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3주라는 텀은 많이 짧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수술의 통증 정도에 따라서 약물의 사용량이 달라져서 집에서 조금 더 몽롱하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후 보호자분과 재리 보호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혹시 견종에 따른 마취 염성이 있나요? 아니면 단두종의 마취 염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으로는 당연히 품종과 단두종에 따른 마취 염성이 존재한다입니다. 먼저 단두종부터 볼까요? 단두종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주둥이가 짧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잘 아는 소형견에서는 말티즈부터 해서 시추, 페키니즈, 치아와, 불독과 같이 엄청 다양하게 있지만은 대형견에서는 특히 복서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단두종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등 특히 호흡기계 이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할 때는 이 호흡기계를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견 복서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가 효과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둘 사진은 각각 위에는 도베르만, 밑에는 그레이하운드입니다. 도베르만 같은 경우에는 품종 소인으로 응고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손에 피가 나면은 손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지혈이 되잖아요. 그게 피가 응고가 되면서 피딱지를 만들고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게 돼서 그런 건데 도베르만 중에서 이런 피딱지를 만드는 능력이 적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피가 잘 맞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밑에 그레이하운드 옆태를 보시면은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이런 하운드의 특징인데 지방이 없어서 오히려 마취에서 깰 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분해되는 마취제가 있는데 그레이하운드의 경우에는 이런 간 효소가 부족해서 마취제의 효과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길게는 4배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운드 같은 친구들은 마취를 할 때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서 마취해야 합니다. 단두종이 아닌데도 숨소리가 거칠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대형견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는 후두마비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레브라도 리트리버에서 흔히 후두마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우리 아이가 숨소리가 이상하다면은 한 번쯤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견종에 따른 마취 위험성보다는 혹시 대형견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대형견의 질병 중에 대형견만 발생하는 질병도 있는데 대형견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응급 질병으로 위염전이 있습니다. 위염전은 대형견 강아지들이 잔디밭에서 구르거나 뭘 잘못 먹거나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위가 꼬여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위염전은 매우 매우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지거나 침을 질질 흘리거나 배를 봤을 때 갑자기 빵빵해진다고 느껴지시면은 바로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응급 조치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켜보고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오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질병으로는 관절 질환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번 달에 정의준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남 보호자의 이제 질문인데 현재 8살, 매년 한 번씩 마취 경험이 있고 여태까지 8번 했다.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혹시 괜찮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자주 해도 되는지, 자주 했을 때 몸에 변화가 있냐, 위험하냐라는 궁금증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캐치한 정보는 8살에다가 지속해서 마취를 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을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가늠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린 경우에는 유치를 보고 판별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만 봐도 어린 티가 확 나는데 성견이나 성묘가 되고 나서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지 나이가 많은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책에서도 다음표처럼 강아지는 엄청 뭉뚱그려서 적어놨습니다. 이 세니어가 노령이라는 단어인데 그 한글로 해석을 하시면은 해보자면은 남은 생의 25% 정도 남았을 때부터 노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일반적으로 리트리버나 셰퍼트, 말레무트 같이 큰 강아지들은 8살부터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글, 웰시코기, 시바같이 딱 중간 크기의 강아지들은 10살부터 말티즈, 푸들, 치와와 같이 작은 크기의 강아지들은 11살부터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라니 같은 경우 만약 뭐 리트리버와 같이 대형견 아이면은 이제 딱 노령견에 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노령견이면은 마취 위험도가 증가하냐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불비보호자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마취 후 컨디션 회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이거 자체는 이제 노령견 마취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요즘 사회가 이제 인식뿐만 아니라 수의학 자체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보호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는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때 밥을 사람만큼 먹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똥도 사람만큼 싸고 지겨울 정도로 우다다다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밥도 조금 먹고 똥도 시원찮게 싸고 잠도 많이 늘고 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은 심장질환이나 당뇨, 후신같이 질병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마취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는 나이는 많아도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보다 몸이 견디는 능력인 항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아이보다 마취 염도가 한 단계 이상씩 상승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문제없이 진행되는 마취가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여태까지 설명드린 순서를 통해 환자에게 알맞은 균형 마취를 진행하면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마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후보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프로포폴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건 왜 그렇는지 알고 싶다와 호흡 마취 도중에 섬액이나 빈맥이 오는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균형 마취를 했냐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를 볼까요? 진정제, 진통제를 주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표기로 되어 있고, 진정제, 진통제를 줬다면은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진정제, 진통제를 안 주면은 보통 몸무게당 프로포폴이 6에서 8mg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진정제, 진통제를 줬다면은 2에서 4mg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여태까지 계속 말한 균형 마취의 힘입니다. 그 전처치를 함으로써 프로포폴 자체가 50% 이상 줘도 마취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이 들어갔는데도 안 됐다고 하는 거라면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 프로포폴을 주기 전에 진정제, 진통제를 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프로포폴이 진짜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한 마리 경험을 해봤고 이런 아이들은 프로포폴을 아무리 줘도 잠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프로포폴 외로 이제 다른 약물을 통해서 주사 마취를 통해 마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호흡 마취 중에 섬액과 빈맥이 오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려면은 2시간 아니면 3시간 이상씩 이야기를 해야지 답변이 될 만큼 복잡한 이야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마취 심도가 깊냐, 얕냐, 아니면은 사용한 약물이 무엇인지, 아니면 수술 중에 통증이 심한지, 심혈관계 평가에서 저혈량증이 있는지, 뭐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와 같이 여러 조건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심박만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가장 고려해야 될 거는 마취 심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마취제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균형 마취를 하는 거다입니다. 마취제가 몸에 많이 축적되면은 전신에 작용하는 효과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심혈관계에도 강하게 작용을 해서 심장을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가 너무 깊어지면은 이 결과로 섬액 저혈압이 잘 발생하죠. 두 번째로는 전처치제로 어떤 약을 썼냐입니다. 섬액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진정제로 이런 메데토비딘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대표적인 진정제인데 진정작용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로 혈관을 수축이 되고 이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보이며 몸은 이제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은 어, 심박이 낮아지는 섬액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진정제를 이걸 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혈관계 관련해서 내용인데 사실 이 심혈관계에 관련한 내용들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리 보호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스케일링을 할 때도 마취를 하고 하는데 치과적 마취와 외과적 마취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통증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너무 아파서 못 버티겠다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 사랑니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취를 안 하고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국소 마취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에서 십자인대 수술이나 맹장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복강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뭐 아마도 없으실 건데 이처럼 사람들도 진행되는 수술의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진통, 마취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마취를 하는 건 동일하지만 스케일링만 할 건지 발치까지 하는지 아니면은 치과 수술이 아니라 복강 수술이나 슬개골 탈구 수술인지에 따라서 진통과 마취의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형견 고관절 평가에서 자주 진행하는 패닉 검사에서 이 패닉 검사를 할 때 진정이나 마취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해야 한다입니다. 이 이유가 패닉 검사는 이런 식으로 사진과 같이 이런 딱딱한 도구를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세게 줘야 효과가 됩니다. 사람에서는 줄이 트는 것과 진짜 비슷한 통증이라고 하는데 사극에서는 줄이를 트는데 편안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셨나요? 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패닉 검사가. 그래서 진정을 하고 진정으로도 안 되면은 진통제와 주사 마취를 통해서 의식 소실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패닉 검사는 어린 나이에 고관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기 위한 진단법이라서 다행히 아기 때 한 번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비보호자분과 도리보호자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네요. 마취가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인 영향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마취를 진행하고 났을 때는 괜찮지만 10년 뒤에 오늘 당장한 마취 중에 생긴 저혈압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10년 후에 가서 그거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향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취제 용량을 최대한 낮추면서 바이탈 안정화를 하는 게 마취과의 역할입니다. 마취를 하고 나서는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뭐가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마취를 하고 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급성 신장 기능 장애입니다. 일명 AKI라고 하죠. 이 AKI는 마취 중에 저혈압이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질병으로 마취 이후에 소변이 생성되지 않거나 이력이 좋지 않은 것과 같이 급성으로 몸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KI가 발생하면 하게 되면은 신장의 손상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마취 중에도 항상 심혈관계 안정화를 하고 마취 이후에도 소변량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혈압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AKI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마취 후의 부작용에 대한 준비와 고려는 수의사들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따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마취 전후 시기는 어떻게 하냐인데요. 사실 마취 후에는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고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취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금식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하지만 물은 계속 먹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8주보다 어린 아이들은 금식을 오래 하기보다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짧게 하며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마취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혈당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이전에 오연성 폐렴을 겪었거나 오연과 관련한 질환이 있으면은 금식 시간을 정상 환자보다 2배 정도 길게 유지를 하면서 이때는 물도 절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일 때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취를 진행하고 마취를 하고 나서 처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보미 보호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임보 중인 아이가 발치, 중성화, 유선종양 수술을 한꺼번에 받고 마취 회복 과정 중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세 가지 수술을 따로 하는 게 나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진행된 수술을 보시면은 발치, 중성화, 유선종양이죠. 보통 암컷 중성화와 유선종양 수술의 경우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강절개를 통해서 중성화를 하고 복벽을 닫고 바로 피부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치의 경우에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치아면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조합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한 번에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취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도중에 빨리 다 깨우자라고 이제 술자에게 강력하게 말씀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마취 회복 과정 중에 발생한 쇼크는 예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부분, 그리고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수술 중에 어땠는지, 회복 중에 어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의사가 그렇듯 뭐 수술이나 마취 전부터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노력을 뭐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호흡 마취와 약물 마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장단점,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리보호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들고 오면은 마취제는 크게 세 가지, 주사 마취제, 호흡 마취제, 국소 마취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무의식을 유발하는 계열은 주사 마취제와 호흡 마취제가 있습니다. 어, 현재 법령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사 약물로 프로포폴, 케타민, 알팍산, 그리고 에토미데이트라고 이제 그런 게 있고 호흡 마취제로는 아이소플로란, 세보플로란이 있습니다. 요 밑에 적어 놓은 거는 주사 마취, 호흡 마취의 장단점입니다. 이 둘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장점을 빨간색으로 해놨고 단점을 파란색으로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마취는 뭐냐 했을 때 사실 환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사 마취로 의식 소실만 일으킨 다음에 삭간할 수 있을 만큼만 주사 마취를 주고 그리고 삭간을 하고 바로 호흡 마취로 마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안 좋은 환자의 경우에는 진짜 최소한의 마취로 빠르게 수술을 끝내야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사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주사 마취를 한다고 해서 삭간을 안 한다 이건 아니고 어, 안 좋은 애들은 주사 마취만 하더라도 호흡이 억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삭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통제만으로 진정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프로포폴, 케타민, 알파산 같은 주사 마취제를 살짝 추가해서 진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취 방식도 수의사들마다 다르고 책에서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마취제를 이용해서 마취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배우보호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더 좋은 약이 있냐나 대해서는 아마도 이런 노란색 홈마취제인 세브플루란에 대한 홍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브플루란이 아이소플루란보다 기도 자극이나 심혈관계, 호흡기 억압이 조금 덜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확실히 아이소플루란보다는 안정성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공혈견이라서 피를 뽑아야 하는데 어떤 징정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공혈견인 대형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거나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진정을 하지 않고도 피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무서워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정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약간의 진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때는 최대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는 약물 조합으로 진정으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게 제가 이제 계속 옆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정제를 맞고 뽑은 피가 혹시 수혈을 할 때 수혈받는 아이가 이런 진정제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내 아이가 목이나 팔에서 큰 바늘을 꼽힌 채 피가 뽑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맞을 아이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 보호자분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나온 수혈 가이드 논문이나 책에서는 항상 진정제를 사용해서 피를 뽑히는, 즉 이제 공혈견들의 안전과 스트레스 감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만 적혀 있었지, 이 약물들이 혹시나 수혈팩에 남아서 수혈을 받는 애들한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이제 연구된 자료가 있나 찾아봤을 때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이 혈액을 기증했을 때 그때 이제 복용하는 약물들이 검출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잔존된 약물들이 수혈을 할 때 알러지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사실 수의학에서도 수혈이 피를 주고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러지 반응이나 면역 반응 아니면 수혈 반응 등이 있는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원인들이 사실 남아있는 진정제보다는 이런 수혈 자체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책이나 가이드에서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수혈 자체로 인한 부작용 쪽으로 초점을 두고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 전에 면역과 알러지 반응에서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미리 투약을 하고 수혈을 하는 동안에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바이탈이나 그 상태를 측정하면서
혹시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정제를 투여하고 피를 뽑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공혈견의 안전과 스트레스 최소가 최우선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